더 이상 일본의 혐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는 한국에 미쳐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일본 청소년의 비율이 60%가 넘고 최근 1년 이내에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 일본인은 70%나 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모두 기억하는 87세 일본 노인조차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가는 면이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무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 과거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일본인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스미 토모요. 도쿄에 사는 25살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자란 환경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일본 경제가 세계를 휩쓸던 시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일본이 아시아의 선두국가로 세계를 리드하던 시절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자부심은 때로는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오만함으로 이어졌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선 일본의 아류라거나 일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자랐어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이런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저 역사책 속 나라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TV에서 방영되던 드라마를 본 친구들은 남자 주인공이 얼마나 자상하고 매력적인지, 여자 주인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에 대해 끊임없이 떠들었죠. 정말 감동적이야. 꼭 봐야 돼. 라는 친구의 말에 저도 호기심이 생겨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본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 드라마와는 완전히 다른 감성이었거든요. 주인공들의 진지한 감정 표현, 아름다운 배경, 그리고 스토리의 깊이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드라마가 끝날 때쯤 저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감동은 단순히 드라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부모님이 말하던 뒤처진 나라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에 혼란을 느꼈어요. 학교에서는 친구들끼리 한국 드라마 주인공들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저도 친구들과 함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글자들의 매력을 느끼고 나중에는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것까지 도전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이미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며 자랑스러워했죠.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을 본 부모님은 심기가 불편하신 듯 했어요. 어머니는 왜 굳이 한글을 배워? 쓸데없는 짓이야라며 타박하셨어요. 아버지는 한국은 그저 일본을 흉내내는 나라일 뿐이야. 그런 나라의 문화에 푹 빠지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어요. 부모님의 이런 태도는 저희 세대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저희는 한국 드라마, K-팝, 심지어 한국 음식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반면 부모님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죠. 저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이런 세대 간 차이가 단순한 문화적 차이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님 세대가 가진 한국에 대한 편견은 일본 사회 전체에 퍼져 있던 혐한 감정의 일부분이었고 저희 세대가 경험하는 한류 열풍은 그 벽을 허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부모님과 한류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종종 논쟁이 벌어졌어요. 제가 한국은 요즘 정말 대단해요. 드라마와 음악은 물론이고 기술도 일본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부모님은 그런 얘기는 듣기 싫다며 대화를 회피했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견해에 반박하고 싶었던 이유는 단순한 반항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해 알고 싶었고 한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모습들을 부모님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죠. 당시엔 단순히 우리는 다르다는 걸 깨닫는 데서 그쳤으니까요. 대학 졸업 후 회사를 다니며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제 직장은 마케팅 회사로 다양한 소비자 트렌드를 연구하고 캠페인을 기획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죠. 어느 날
팀장님이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캠페인을 제안하셨어요. 주제는 간단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왜 일본 소비자들이 한류에 열광하는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벽면에 붙어있던 통계 자료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한국 콘텐츠의 소비율이 일본 내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수치였죠.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의 인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일본 청소년의 비율이 60%를 넘었다고.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한국 문화를 더 알아가기 위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던 제 어린 시절과 닮아 보이는 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팀장님은 우리 팀의 자료를 조사해 보고서를 준비하라는 임무를 맡기셨어요. 저는 곧바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팀원들과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며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일본에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는 단순히 스토리가 흥미로운 것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의 스타일, 음식을 따라하며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드라마는 일본에서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팀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죠. 분석을 위해 몇 편의 최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작품이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었죠. 갈등과 화해,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 드라마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감성적 접근법이 느껴졌어요. 특히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남북한이라는 긴장된 배경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애가 살아 숨쉬는 장면들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릴 적 봤던 드림하이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의 충격과 감동이 다시 제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죠. 한국 드라마가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단순히 재미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 속에 녹여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악도 빼놓을 수 없었죠. 분석을 위해 몇몇 케이팝 곡을 들어보며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케이팝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즐거움과 문화적 메시지까지 전달하는 종합 예술이었어요. 그 안에는 한류라는 거대한 흐름을 이끌어가는 창의성과 열정이 담겨 있었죠. 팀원 중 한 명이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틀자 모두가 신나게 리듬을 따라갔어요.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K-팝은 이미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팀원들 중에는 아직도 한국 문화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일본보다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나왔죠. 그 말에 저도 잠시 멈칫했지만 곧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경제력이나 국토 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자신들만의 독창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캠페인 준비를 마친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지만 이날은 왠지 대화가 평소보다 길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캠페인 동안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해서인지 머릿속이 온통 한국 문화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국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20세기 초반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거든요. 요즘 회사에서 한국 드라마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가볍게 던진 제 말에 아버지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뭐, 일본 따라 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도 우리 프로그램을 많이 따라하더니. 아버지의 말투는 웃으면서 한 말 같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건 피하고 싶었어요.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요즘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보면 일본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따라갈 부분도 많다고 생각해요. 제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키, 내가 뭘 모르는구나.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야. 한국 같은 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야.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을 거들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 보면 한국 드라마나 음악에 빠져 사는데 그런 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일본에도 좋은 드라마와 음악이 많은데 말이야. 부모님의 말이 끝날 때까지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어요. 왜 이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을까? 지금 일본과 한국은 예전과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데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어릴 적 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접하며 느꼈던 신선함과 즐거움이 부모님의 고집스러운 태도와 충돌하는 순간, 저는 세대 간의 간극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방으로 돌아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부모님 세대는 한국을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어쩌면 그들이 성장했던 환경 때문일지도 몰랐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과거 일본이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 혹은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진 나라로만 기억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뭔가 큰 벽에 부딪힌 기분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고정된 시각은 쉽게 바꿀 수 없었고, 제 세대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그분들께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 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한 캠페인은 저에게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속한 프로젝트는 일본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캠페인이었습니다. 일본 내 한류 팬층, 특히 10대와 2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를 홍보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죠.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저는 매일같이 한국 드라마, 음악,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조사하고 분석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충격을 받은 건 넷플릭스의 인기 순위였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사랑의 불시착, 오징어 게임, 그리고 최근의 몇몇 신작들은 일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0%가 최근 1년 이내에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한국 콘텐츠가 일본에서 자리 잡았다고. 캠페인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한국 문화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팀원들과 함께 서울로 출장까지 다녀오게 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거리에는 세련된 카페와 빌딩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도시의 에너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최신 기술과 편리한 디지털 시스템은 저를 깊은 인상에 빠지게 했습니다. 일본에서조차 흔히 보지 못하는 첨단 시스템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의 한 드라마 제작사를 방문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최신 기술이 동원된 장비들이 즐비했고, 디지털 기술과 창의력이 결합된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기획되고 또 얼마나 섬세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보고 나니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돌아와 캠페인 실행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메인 상품은 한국 드라마를 테마로 한 한정판 굿즈였어요. 드라마 속에서 등장한 한국 음식, 예를 들어 불닭볶음면이나 짜파구리도 포함된 세트였습니다. 우리는 캠페인을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며 일본의 젊은 세대가 얼마나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는지 직접 느꼈습니다. 광고 촬영 중 일본 모델들이 한국어 대사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장면을 보며 한국어가 이미 일본 내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캠페인 실행 후 예상 이상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드라마 굿즈와 음식 세트는 출시 몇 시간 만에 매진되었고 SNS에서는 구매 후기를 올리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음식을 먹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굿즈 디자인이 너무 세련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이 반응들을 보면서 한국 콘텐츠가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캠페인 이후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사실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일본 사람들 중 다수가 한국은 이제 일본보다 앞서 있는 나라라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을 반응이었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캠페인의 성공에 들떠 집에 돌아온 날, 저는 부모님께 이번 캠페인이 데이트였어요. 한국 드라마 굿즈가 몇 시간 만에 완판됐다니까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신문을 넘기며 무심히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이라면 다 좋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요즘 젊은이들 때문에 일본이 어지러워지는 것 같다. 그 말을 들으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몇 번이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캠페인 중에 다녀온 한국 출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특히 서울은 기술적으로도 정말 발전해 있더라고요. 거리마다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돼 있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이나 서비스도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그러나 어머니는 시큰둥하게 대꾸하셨습니다. 일본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언제든 할 수 있어.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발전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와 노력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한국의 현실과 변화를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전달하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더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적어도 저의 진심을 느끼셨으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이 대화는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이유를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은 단순히 개인의 생각 차이가 아닌 역사를 통해 형성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도 깨달았죠. 다음 날 회사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을 주제로 다양한 연령층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즉, 한국과 관련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해 두 나라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로 다양한 세대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느끼는지, 그리고 그 경험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죠. 회사의 프로젝트로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저는 나고야에 거주하는 87세의 이노우에 켄지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팀에서는 그를 한일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증언자로 소개했지만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전쟁 세대의 이야기가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예상치 못한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켄지 씨는 단정한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거실 벽에는 그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전쟁 당시 찍은 거예요.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라며 그는 저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인터뷰는 그의 젊은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전후 일본이 재건기에 있던 1950년대 초반 미군과의 협력으로 한국전쟁 지원에 투입되었다고 했습니다. 전투를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보급 업무와 의료 지원에서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냥 가난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일본의 식민지였던 과거와 패전 후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한국에 대해 무지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보니 그곳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투쟁하며 서로를 돕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켄지 씨의 이야기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그 시절에는 한국이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일본조차도 폐허였는데 한국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도왔습니다.
켄지 씨는 인터뷰 중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군모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는 이 군모가 한국을 떠날 때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라며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발전이 자신이 느꼈던 죄책감을 덜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시 한국을 돕는 일을 하면서도 그들이 일본으로 인해 겪은 고통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나에게도 큰 위안이 됩니다. 두 나라가 과거를 잊지 않되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켄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 같은 젊은 세대는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저에게 군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모자를 간직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쟁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되고 젊은 세대가 우리의 기억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저는 그 군모를 받아들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회사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인터뷰였지만 이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팀원들과 공유하며 켄지 씨의 이야기를 한국과 일본 모두에 알릴 수 있는 캠페인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이 두 나라의 젊은 세대에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다리가 되길 바라며 저는 열정적으로 작업에 임했습니다. 켄지 씨와의 만남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교훈이었고 제가 젊은 세대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이노우의 켄지 씨와의 만남 이후 한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87세의 노병이 건넨 군모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쟁이라는 끔찍한 현실과 그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 기억을 이어가줬으면 좋겠다. 그의 이 말은 제게 단순한 부탁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인터뷰 프로젝트 결과물을 정리하는 동안 켄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일본에서조차 전쟁 당시 일본인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모를 것입니다. 저는 켄지 씨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발표 자료를 만들어 사내 행사에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당일 발표실에는 많은 동료가 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켄지 씨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지원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켄지 씨의 진솔한 고백, 그가 당시 한국을 단순히 가난한 나라로만 생각했던 점, 하지만 전쟁 중 생존을 위해 서로를 돕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점은 청중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켄지 씨는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날의 한국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협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저희 세대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어느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켄지 씨가 한국을 떠나며 간직했던 군모를 들어보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두 나라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이어가는 건 바로 우리 세대의 몫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동료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몇몇 동료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켄지 씨의 이야기와 일본이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임에 공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업무로 끝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켄지 씨의 이야기가 일본과 한국 모두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날, 저는 부모님께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들여온 불닭볶음면과 한국식 김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오늘은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 좀 나눠봐요. 어머니는 살짝 인상을 찌푸리셨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하며 저는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켄지 씨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고 제가 제안한 캠페인이 실행될 가능성도 높아졌어요. 어머니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래, 열심히 했네라고 짧게 답하셨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켄지 씨가 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켄지 씨가 그러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놀랐다고요. 전쟁 당시에는 그저 가난한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일본보다 앞서가는 면이 많다고 인정하셨어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멈추고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어서 일본 내에서 젊은 세대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글 배우기를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자연스럽게 즐겨요. 이제 일본에는 혐한이 없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저희 세대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대화는 어색한 공기를 뚫고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마침내 그래. 너희 세대는 다를 수도 있겠지. 우리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으니 말이야 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모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인식 속에서도 희미한 변화의 불빛을 본 듯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완전히 변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대화를 통해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균열이 언젠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희망이 제 안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무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 과거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과거 세대와 우리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며 일본과 한국이 함께 협력하는 길을 찾는다면 그 길은 분명히 열릴 겁니다. 비록 더디고 어려운 과정일지라도 한 걸음씩 내딛는 작은 발자국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임을 믿습니다. 켄지 씨가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과거는 잊지 않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 말처럼 우리가 만들어갈 다리가 언젠가 일본과 한국을 진정으로 잇는 길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를 걷는 첫걸음은 바로 제가 속한 세대가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중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탈리아로 교환학생을 온 중국 여대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대생의 생각과 달리 현실은 냉혹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유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졌다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웨이신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는 사실, 저는 항상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5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중국, 그리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의 힘.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중국의 위대함에 대해 배워왔습니다.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부모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죠. 웨이신아, 내가 어디를 가든 중국인이라는 걸 잊지 말거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의 국민이란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중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고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출국 전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중국의 전통 의상인 치파오도 넣었고 중국 차도 한가득 챙겼습니다. 외국인들이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을 테니 이런 것들로 중국을 소개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책도 몇 권 넣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물어볼 때 정확히 대답해주고 싶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유럽에 도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물어보겠지. 그럼 자신 있게 대답해야지. 중국의 5천년 역사, 찬란한 문화, 그리고 현재의 경제적 성장까지 모두가 감탄할 거예요. 어쩌면 중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생길 것이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유럽 땅을 밟았을 때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책임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컸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저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에 대해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그들은 중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저녁에는 잠을 설쳤어요. 너무 기대되는 마음에 쉽게 잠들 수 없었거든요. 눈을 감으면 내일 있을 일들이 상상되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중국을 소개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듣고 감탄하는 외국인들의 모습까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난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숙소를 나섰습니다. 강의실에 도착하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몇몇 학생들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라고 말하며 웃음 지었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어요. 그저 그렇군요. 라고 말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중국에 대해 더 물어보지도 않았고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서먹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제가 중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저 듣는 척만 할 뿐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야. 곧 모두가 중국의 위대함을 알게 될 거야. 교환학생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냉혹했어요. 제가 중국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눈에 띄게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수업 시간에 자기소개를 할 때였어요. 저는 자신 있게 일어나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온 러웨이신입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데 그 순간 교수님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간단히 이름과 출신 국가만 말해주세요. 저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말을 줄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중국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한 학생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지금 점심 메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날 저녁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눈물이 났어요. 왜 아무도 중국에 관심이 없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데 말이에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를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 관심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힐끗 쳐다보고 말았을 뿐이에요.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거 코스프레야? 저는 황당했어요. 아니요. 이건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이에요. 치파오라고 하죠. 중국의 문화를. 그런데 그 학생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버렸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몇몇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놀랐어요. 왜 중국 문화가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까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중국 드라마나 중국 음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그러자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 중국 것들은 별로 접해본 적이 없거든.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라고 믿었던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울면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웨이시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더 열심히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알려야 해. 이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다음 날 저는 도서관에 가서 세계 각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다양하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에 교수님이 세계 각국의 문화에 대해 토론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또다시 기회라고 생각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중국의 문화는 정말 흥미롭지만 다른 나라의 문화도 궁금해요.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가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교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자기 나라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학생은 자국의 예술과 패션에 대해, 브라질 학생은 삼바와 축구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다른 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보이자 몇몇 학생들이 중국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의 전통 축제는 어떤 게 있어? 중국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뭐야? 이런 질문들을 받으며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감정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중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는 걸까? 이 의문은 계속해서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한 독일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인권 문제라니,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다고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나라를 그렇게 폄하할 수 있지? 하지만 그 학생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상황, 티베트 문제, 언론의 자유 제한 등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중국과 세계가 바라보는 중국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보는 중국에서 접근할 수 없었고 어떤 사실들은 우리나라에서 전혀 다르게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야가 너무 좁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진실일까? 이렇게 저의 세계관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점점 이 과정이 저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유럽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중국이 위대한 나라라는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어요. 더 이상 중국의 우월성만을 주장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다른 문화와 생각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들었어요. 유럽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었을 무렵 저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 유학생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죠. 옆 테이블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그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곧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 왔어요. 혹시 한국어를 하세요? 저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어는 못해요. 하지만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요. 이 말을 시작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중국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더욱 흥미로워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학생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니 신기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졌어요. 그들은 제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그 한국 학생들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한식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 한국 학생이 설명해 주었죠. 우리나라는 문화를 통해 세계와 소통해요. 음악,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로요. 이걸 한류라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도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한국처럼 세계적인 인기를 얻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과 더 가까워지면서 저는 그들의 생활 방식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세련되고 패션 감각이 뛰어났어요. 화장품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고 자기 관리에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외모 관리도 자기 관리의 일부예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외모만 관리하지 않아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죠. 어떤 곳에서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배울 점이 많으니까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중국과의 차이점을 느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한국 학생들의 학구열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한국에서는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치열하게 공부하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중국의 교육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또 다른 점도 많았어요. 한국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역사, 문화, 사회 시스템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중국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발전했어요. 한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중국의 발전 과정과 비교해보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들으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학생들의 이야기, 평화적인 정권 교체의 역사, 이런 것들은 제가 중국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중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없었을까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한 번은 한국 학생들과 함께 동아리에서 상영하는 한국의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 영화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씁쓸함도 느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한국 학생이 말했어요.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은 고난을 생각하게 돼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어요. 우리도 복잡한 역사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문화가 없었거든요. 한국 학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그들의 개방적인 태도에 점점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과도한 경쟁, 높은 자살률, 저출산 문제 등등. 이런 솔직한 태도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국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논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그런 것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한국 학생들의 글로벌한 시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정치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중국에 대해서도 제가 모르는 사실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너희 나라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한 한국 학생이 물었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대일로 정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그 학생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저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갔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살아온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한국 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웨이신, 너는 중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 질문은 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과거에는 주저없이 중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거예요. 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한참을 생각한 끝에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중국은 분명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과제도 안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맹목적인 자부심으로 가득 찬 학생이 아니었어요. 대신 비판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한국 학생들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동시에 제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많은 의문과 혼란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생활이 4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의 사건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소중한 친구를 얻게 해준 계기가 되었죠. 주말 오후 혼자 산책하다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죠. 웨이터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자리에 앉자 그가 다가와 예약 손님이 많아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빈 테이블이 여러 개 보여서 의아했어요. 제가 빈자리에 대해 물어보자 웨이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짜증 섞인 말투로 나가달라고 했죠. 당황스러웠지만 혹시 제가 뭔가를 오해한 건가 싶어 일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요. 돌아보니 한국인 유학생 은서였죠. 그녀는 웨이터에게 상황을 물었고 빈자리가 많다고 지적했어요. 웨이터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죠. 은서는 우리 둘 다 식사할 수 있는지 물었고 웨이터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금 그건 명백한 차별이었어요. 이 레스토랑은 사실 중국인들은 출입금지 안내판을 걸어놓을 정도로 차별이 심해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던 것, 불필요하게 영어를 천천히 말하던 것, 이 모든 게 차별의 일종이었던 걸까요? 은서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조언해 주었죠. 우리는 식사를 하며 각자의 경험을 나눴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은서와 헤어지며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기로 했죠. 식당에서의 사건 이후 저는 은서와 더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중국에서 온 친구들은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은서와 만났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가까워진 우리는 주말을 이용해 근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기분 전환도 할 겸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싶었죠. 기차를 타고 2시간쯤 달렸을까 작은 중세 도시에 도착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니 옛날 영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돌계단을 오르내리며 구경하다가 문득 은서가 여기서 사진 찍자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V 자세를 취했죠. 그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아시아에서 왔어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는 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아주머니는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죠. K-팝 좋아한다고 한국 드라마도 즐겨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 하자 아주머니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오, 중국이요라고 하시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없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 순간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런 반응, 전에도 몇 번 겪어봤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전에는 화가 났다면 이번엔 그저 슬펐달까요? 여행 내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호스텔에서 만난 프랑스 커플, 카페에서 이야기 나눈 현지 대학생들, 한국 얘기만 나오면 다들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는데
중국 얘기만 나오면 뭔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영국에서 온 교환학생과의 대화예요. 그 친구가 갑자기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이게 잘하는 걸까? 저건 정말 옳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는 건 맹목적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인정하고 더 나아지려 노력하는 거라는 걸요. 근교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걸까? 중국과는 뭐가 다른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관한 책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책을 펼쳤는데 그 순간부터 빠져들었죠.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이른바 한강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책을 읽으며 놀라웠어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가진 경제 강국이 됐잖아요. 더 찾아보니 한국의 교육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지,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중국과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단순히 시험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세계를 향한 도전을 위한 준비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은서가 생각났어요. 그동안 은서와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죠. 은서의 글로벌한 시각,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한국 교육의 결과물인 걸까? 이렇게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중국을 다시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대단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친 것들은 없었을까? 문화적으로는 왜 한국만큼 세계적인 인기를 얻지 못했을까? 정치적으로는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왔을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조금 무서웠어요. 마치 내가 중국을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깨달았어요. 이런 고민들이 오히려 중국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중국이 더 나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진정한 애국심 아닐까요?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중국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요. 물론 중국만의 강점도 있겠지만 한국의 장점들을 받아들이면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교육 시스템, 문화산업, 그리고 어쩌면 정치 제도까지도요.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가끔 두렵기도 해요. 내가 너무 나갔나?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아요.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고,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해야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라고요. 어느새 교환학기가 끝나고 중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니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설렘,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까지. 베이징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낯익으면서도 낯선 감각이 밀려왔어요. 6개월 전 떠났던 그곳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공항 곳곳에 붙어있는 대형 포스터들, 엄청난 인파가 가득한 공항 속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도는 공기,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아 보이는데 제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시의 풍경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죠. 유럽에서의 경험들,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 그리고 변화된 제 시각,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곳에서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어요. 부모님은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부모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예전과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웨이신, 이제 그 서양에서의 헛된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렴. 여기는 중국이야. 내가 할 일은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야. 부모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대신 침묵으로 그 순간을 넘겼죠. 다음 날
대학 캠퍼스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유럽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야, 너 왜 그래? 서양 바람 쐬더니 이상한 소리 하네. 조심해, 그런 말 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 친구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은 어떤 걸까요? 서양에 물들어 조국을 배신한 사람. 아니면 위험한 생각에 감염된 사람. 그날 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중국의 문제점들, 개선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 썼죠.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동의하는 댓글을 달아주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급변했죠. 매국노, 서양의 스파이. 이런 생각을 가진 내가 중국인이라고 할 수 있나?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고 제 개인정보를 캐내려는 시도까지 있었어요. 겁에 질린 저는 서둘러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담을 받으러 오라는 거였죠.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서자 학과장님과 낯선 남자 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웨이신, 어제 내가 올린 글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겠니? 학과장님의 말씀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낯선 남자는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했고 제가 쓴 글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제 생각을 표현했을 뿐인데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학교에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죠. 부모님은 걱정과 분노로 날마다 저를 다그치셨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웨이신,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글을 썼니? 내 앞날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알기나 해? 부모님의 말씀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꿈꾸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나 클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간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혼자서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다시 유럽으로 떠나기로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유학을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예요. 중국이란 나라에 완전히 실망했거든요. 제가 알고 자랐던 조국의 모습이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부모님을 설득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하셨죠. 하지만 제 간절함을 보시고는 결국 묵묵히 받아들이셨어요. 웨이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지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부모님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출국 전날 밤 은서에게 연락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죠. 은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웨이신, 이제야 진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언론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게 된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중국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자유, 그리고 그 자유가 가져다주는 진실,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 경찰의 위협적인 태도, 부모님의 실망감,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떠나야 할 이유였죠.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커졌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중국 땅을 밟았어요. 이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감시와 억압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창밖으로 베이징이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이 존중받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저는 조용히 중국에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습니다.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자유와 진실이 있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 해요. 더 이상 거짓된 자부심이나 강요된 애국심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대신 진정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배운 것들로 중국도 변화할 수 있게 되기를.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제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 부탁드려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